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혹시 평소에 현금 인출 자주 사용하시나요? 은행, 편의점, 어디서든 인출이 가능하고 심지어 핸드폰만 있어도 출금이 가능해서 쉽게 접할 수 있죠. 특히 사업하는 분이라면 그 이상을 인출하거나 반대로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인출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예를 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할 수 있고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인출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ATM, 현금 인출의 모든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모아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화면 고정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현금 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인출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혹은 편의점 ATM기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매체 현금 인출로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 앱 출금 혹은 스마트 앱 출금과 같이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한도는 거의 모든 은행이 동일합니다. 1회 출금 시 100만 원, 1일 한도 600만 원인데 무통장 및 별도 카드 없이 출금할 경우 1일 1회 100만 원만 가능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니 확인 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입금과 계좌 이체도 ATM 기기에서 가능한데요. 보통 1일 한도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ATM 기기와 어플 사용 시 한도가 다르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면제입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니 주거래 은행은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금융거래 중 하나입니다.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르고 ATM 기기와 어플에서 이체할 때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의 경우 어플 사용 시 1회 최대 1억, 1일 최대 5억, 법인이라면 1회 최대 10억, 1일 최대 50억 원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국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현금 인출 혹은 계좌 이체하는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결혼 혹은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부동산 취득 등 액수가 많은 현금 거래 상황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 시 일정 금액 이상 거래가 된다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의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출금했을 경우 거래 날짜와 시간, 금액 등 당시 정보를 전산화하여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에 근거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불법 자금 거래와 탈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편리하게 바뀌고 있는 은행 업무,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일상 속에서는 현금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인생에 한두 번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 포함, 증여세, 상속세, 세금 탈루, 고액 체납자 추적 등 고액 현금 거래 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에서도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매입자금 일부, 결혼자금 등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으니 종종 현금으로 주는데요. 한 번에 큰 돈을 출금할 수 없으니 900만 원 혹은 990만 원 등 1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여 출금 후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돈을 받은 자녀는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원하는 금액에 달성할 때까지 출금과 입금을 반복합니다. 그럼 1일 최대 1천만 원 출금이 가능하니 999만 원이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최대 출금 한도가 1천만 원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기준도 1천만 원이 맞지만 현금을 거래한 목적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요? 세무조사는 CAF, CPI, 민원 제기를 통해 시작하는데요. CAF는 신고성실도 분석 시스템으로 각종 과세 정보와 세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도움이 되며 그 평가 요소만 351개입니다. CPI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최근 5년 동안 과세 정보를 토대로 신고소득,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 등을 분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액자산 취득 자금 출처 관리부터 법인 자금을 개인이 의미로 사용했는지 관리하고 근로장려금, 환급 대상자, 고액 체납자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PI가 탈루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이 증가한 금액과 소비 지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탈루, 혐의 금액이라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의해 조사되는 경우 악의적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와 내보자 제보에 의한 민원인데 민원이 들어가도 CAF와 CPI 시스템으로 검토 후 내부적 절차를 거쳐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현금 인출, 계좌이체로 인해 일반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가정에서도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 매입자금 일부, 결혼자금 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큰돈이 오고 갈 경우 재산 증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세법상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공제는 10년간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4년부터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인당 1억 원까지, 부부 합산 2억 원까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2년, 총 4년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1인당 1억, 부부 합산 2억 원의 출산 명목 금액도 공제가 되는데요.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사실 이렇게 결혼, 출산에 대한 특정 상황에 대한 공제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인데 만약 집이 3억 이상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서울 기준 전세, 매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택거래는 3억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좌이체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족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에 의해 주고받은 것일 뿐인데 이 또한 세법상 증여에 속합니다. 아버지가 인출해서 어머니에게 주어도 증여, 어머니가 받아서 자녀에게 주어도 증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증여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네, 상증세법 46조에 의해 생활비 지원의 의도를 벗어나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며 증여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차원의 공동생활이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가 대규모 또는 수상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 거래 혹은 계좌이체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및
자산 취득 시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추가 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조사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했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후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간 자금 이체는 가능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 성년에 따른 한도 금액과 혼인증여, 출산증여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용증만 잘 작성해 두어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실질적인 날짜에 발급한 차용증으로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두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돈이 오고 간 흔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성질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자 기록까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 자녀의 변제 능력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법에는 이자가 4.6%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미만으로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자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으로 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여 대차 차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금 이동의 목적에 따라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여제도는 일정한 주기로 바뀌고 있으니 개정세법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인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딱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상 김수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